51조 원을 단순한 수출 계약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이 사안의 핵심은 완전히 빗나간다. 2026년 1월 15일 청와대 본관에서 이루어진 단 한 차례의 회동은 얼마를 팔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규칙을 설계하게 되었는가를 가르는 장면이었다. 이재명 대통령과 아랍에미리트 핵심 권력 인사 간의 만남은 외교 의전의 범주를 벗어나 한국이 어느 단계의 국가로 진입했는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사건이었다. 이번에 공개된 수치는 과장이나 상징이 아니다. 강산 150억 달러, AI 200억 달러, 350억 달러, 원어로 환산된 51조 원은 한국의 연간 국방 예산에 근접하는 규모이며 장군 이래 최대라는 수식이 붙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지점은 이 거대한 숫자가 한 번의 거래가 아니라 장기간 구조를 묶는 설계 비용이라는 점이다. 계약의 형태는 수출이지만 실질은 시스템 이식에 가깝다. 해외 유력 매체들이 이 사안을 다루는 방식은 노골적이다. 미국의 군사 전문지는 한국을 더 이상 무기 공급자가 아니라 안보 시스템의 설계자로 규정했다. 이는 단순한 찬사가 아니다. 중동의 안보 지형이 미국산 무기를 얼마나 들여오는가에 현재에서 누가 전체 구조를 설계하고 통합하는가에 문제로 이동했음을 인정한 표현이다. 블룸버그가 강조한 지점 역시 동일하다. 탈석유 시대를 준비하는 아랍에미리트가 선택한 파트너가 미국도 유럽도 아니라는 사실은 기술 수준의 비교가 아니라 전략적 신뢰의 이전을 의미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계약의 분해 구조다. 강산 22조 원과 AI 29조 원이라는 비율은 우연이 아니다. 물리적 전력과 디지털 통제 구조를 동시에 묶는 방식은 단순한 무기 판매로는 달성할 수 없다. 과거 아랍에미리트는 패트리엇, 사드와 같은 미국산 체계를 도입했지만 그 결과는 제한적이었다. 기술 이전은 차단되었고 운영은 블랙박스에 갇혔다. 무기는 있었지만 통제권은 없었다. 이 불균형이 누적된 결과가 이번 선택으로 이어진 것이다. 한국이 제시한 조건은 정반대였다. 기술 이전, 현지 생산, 공동개발. 이는 피면적으로는 파격처럼 보이지만 구조적으로 보면 매우 계산된 제안이다. 상대가 자주 국방을 원한다는 점을 정확히 읽어 그 욕구를 충족시키는 대신 장기적 표준을 선점하는 방식을 택했다. 칼둔 행정청장이 100년을 동행할 형제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감정적 수사가 아니라 계약, 구조에 대한 정확한 인식에서 나온 발언이다. 한 번 깔린 체계는 쉽게 교체되지 않는다. 이 지점에서 자주 간과되는 사실이 있다. 한국은 2차 대전 이후 최빈국에서 출발해 군사, 강국으로 도약한 거의 유일한 사례라는 점이다. 이는 단순한 성장서사가 아닌 제도 설계와 산업 축적, 기술 내재화의 경험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는 뜻이다. 아랍에미리트가 원하는 것은 무기 그 자체가 아니라 이 성공 방정식의 이식이다. 즉, 이번 계약은 장비 이전이 아니라 경로 이전에 가깝다. 51조 원의 의미를 경제 효과로만 해석하는 것도 위험하다. 물론 창원과 구미의 공장이 24시간 가동되고 점력사의 10년치 물량이 보장되는 현실적 효과는 분명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변화는 한국의 기술과 시스템이 사막의 하늘을 방어하고 도시 운영의 알고리즘으로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점이다. 이는 영토의 물리적 확장이 아니라 영향력의 경제적 확장이다. 한국의 국경선은 그대로지만 한국의 표준이 작동하는 공간은 분명히 넓어지고 있다. 이 사건을 두고 일부에서는 운이 좋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숫자와 구조를 냉정하게 보면 이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다. 경쟁국들은 왜 같은 제안을 할 수 없었는지, 왜 같은 조건을 내밀지 못했는지 되짚어야 한다. 미국과 프랑스는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산업, 정치 구조상 그런 거래를 감당할 수 없었다. 반면 한국은 가능했다. 이 차이가 바로 이번 51조 원의 출발점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 계약이 중동 안보 시장의 표준을 바꾸는 순간 기존 질서에 기대어 있던 국가들과 기업들은 선택을 강요받게 된다. 누가 시스템을 설계하고 누가 그 안에서 따라가는 위치로 밀려날 것인지, 그리고 이 변화가 어느 시점에서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게 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미국과 프랑스가 이번 경쟁에서 밀린 이유를 단순히 가격이나 조건의 문제로 설명하는 것은 현실을 회피하는 태도에 가깝다. 이들은 더 비쌌고 더 느렸으며 덜 유연했다. 그러나 그보다 본질적인 이유는 그들이 구조적으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국가라는 점에 있다. 즉, 이번 패배는 전술의 실패가 아니라 체계의 한계다. 먼저 미국을 보자. 아랍에미리트는 이미 패트리엇과 사드를 통해 미국식 방공체계를 충분히 경험한 국가다. 문제는 성능이 아니라 통제권이었다. 기술 이전은 극도로 제한되었고 핵심 알고리즘과 운용 로직은 철저히 블랙박스에 갇혀 있었다. 무기는 배치되었지만
운용의 주도권은 끝내 넘어오지 않았다. 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방산 산업의 고질적 구조 때문이다. 미국의 주요 무기 체계는 민간 방산 기업과 의회, 군, 동맹 관리 논리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기술 이전 자체가 정치 리스크로 인식된다. 미국이 주고 싶지 않아서 안 준 것이 아니라 줄 수 없는 구조에 갇혀 있었던 셈이다. 프랑스 역시 다르지 않다.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기술 자율성과 전략적 독립을 강조해왔고 방산 수출에서도 이를 강점으로 내세워왔다. 그러나 이 자율성은 역설적으로 상대국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방식으로 작동해왔다. 핵심 기술은 프랑스 내부에 남고 해외 고객은 완성품을 운용하는 위치에 머무른다. 이는 과거에는 통했지만 자주 국방을 넘어 자주 운영을 요구하는 국가들 앞에서는 설득력을 잃는다. 아랍에미리트가 요구한 것은 최신 장비가 아니라 스스로 조정할 수 있는 체계였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한국의 제안은 결정적으로 달랐다. 필요하다면 기술을 주겠다. 공장도 지어주겠다. 함께 만들자. 이 문제는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거래 구조의 선언이다. 미국과 프랑스가 결코 쉽게 말할 수 없는 문장이며 실제로 실행에 옮기기 어려운 약속이다. 한국은 방산 기술을 국가 생존과 직결된 자산으로 관리해왔지만 동시에 이를 산업화하고 표준화하는 과정에서 3대국과의 공동 운용을 전제로 설계해왔다. 이 차이가 협상 테이블 위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납기 문제 역시 상징적이다. 미국산 패트리엇은 성능과 신뢰성에서 검증된 체계이지만 인도까지 5년 이상이 소요되는 현실은 현대 안보 환경에서 치명적이다. 반면 한국은 즉각적인 전력화를 전제로 조건을 제시했다. 이는 생산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의사결정 속도의 차이다. 한국은 전시를 산정한 산업 구조를 유지해왔고 이는 수출에서도 그대로 작동했다. 미국과 유럽은 평시 기준으로 움직였고 중동은 더 이상 그 속도를 기다려주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이 격차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미국과 프랑스는 앞으로도 기술 이전과 통제권 문제에서 근본적인 제약을 안고 갈 수밖에 없다. 반대로 한국은 이번 사례를 통해 완제품 수출국이 아니라 시스템 설계국으로 스스로를 재정의했다. 이 재정의는 상대의 실패 위에서 성립한 것이며 동시에 상대가 쉽게 따라올 수 없는 위치를 만들어낸다. 결국 이번 경쟁은 무기의 성능 비교가 아니라 어떤 국가가 상대의 안보를 설계할 수 있는가의 문제였다. 그리고 이 질문 앞에서 미국과 프랑스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이 공백을 한국이 채운 순간부터 중동 안보 시장의 규칙은 이전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 변화가 어디까지 확산될지는 아직 가늠하기 어렵다. 천공유를 단순히 성능 좋은 방공 미사일로 규정하는 순간 이번 계약의 핵심은 흐려진다. 이번 22조 원 규모 방산 성과의 중심에 천공우가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그 이유는 흔히 말하는 스펙 경쟁에 있지 않다. 천공우는 가장 강력한 체계라서 선택된 것이 아니라 아랍에미리트가 처한 환경과 시간표에 정확히 들어맞는 체계였기 때문에 선택되었다. 미국의 패트리엇은 이미 성능이 입증된 체계다. 그러나 가격은 높고 인도까지 5년 이상이 걸린다. 이 5년이라는 시간은 단순한 대기 기간이 아니다. 중동 안보 환경에서 5년은 위협 양상이 2번, 3번 바뀔 수 있는 시간이다. 그 사이에 전력 공백이 발생한다면 아무리 뛰어난 무기도 의미를 잃는다. 반면 한국은 즉각적인 전력화를 전제로 조건을 제시했다. 이는 생산 라인의 여유나 운이 아니라 납기를 안보 요소로 인식하는 산업 구조에서 비롯된 차이다. 천공우의 또 다른 결정적 요소는 360도 방어 개념이다. 중동의 위협은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다. 전통적인 탄도 위협뿐 아니라 적어도 순항체, 드론, 복합 공격이 동시에 가해질 수 있다. 반일축 방어에 최적화된 체계로는 이러한 환경을 감당하기 어렵다. 천공우이는 이 점을 전제로 설계되었고 이는 사막이라는 극단적 조건에서 더욱 부각되었다. 폭염 속에서도 유지된 요격 성능은 단순한 시험 결과가 아니라 운용 환경 적합성의 증거였다. 특히 주목해야 할 데이터는 명중률이다. 사막의 고온과 모래바람이라는 불리한 조건에서도 기록된 100% 직격, 성능은 경쟁국을 압도하는 지표로 작용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홍보 문구가 아니라 실전 검증이라는 점이다. 천공우는 쏘면 맞는다는 인식을 심어주었고 방공 체계에서 이 신뢰성은 타격이나 정치적 관계보다 우선한다. 방공은 실패가 허용되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가성비 역시 단순한 가격 경쟁이 아니다. 미국 체계가 비싼 이유는 기술력 때문만이 아니라 유지비와 운용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천공우는 도입 이후의 운용 비용까지 고려한 설계가 이루어졌고 이는 장기적으로 방공망을 확장해야 하는 국가에게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즉,
초기 도입 가격보다 중요한 총 생애주기 비용에서 우위를 점했다는 의미다. 이 모든 요소를 종합하면 천공이는 최고 사양이 아니라 최적 해답에 가까운 체계였다. 미국과 프랑스의 방공 시스템은 여전히 강력하지만 그 강력함이 항상 정답이 되지는 않는다.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위협 환경과 즉각적 대응이 요구되는 중동에서는 천공 이와 같은 체계가 더 현실적인 선택지로 부상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천공 2가 이번 계약의 중심이라는 사실은 맞지만 동시에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점도 분명해진다. 22조 원이라는 방공 계약은 그 자체로 완결된 이야기가 아니라 더 큰 구조를 열기 위한 출입문에 불과하다. 이 문을 통해 무엇이 함께 들어왔는지 그리고 무엇이 뒤따라올 수밖에 없는지는 아직 본격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천공 2로 상징되는 22조 원 규모의 방공 계약을 이번 딜의 정점으로 해석한다면 구조를 거꾸로 읽고 있는 셈이다. 방공 체계는 결론이 아니라 진입장치였다. 아랍에미리트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하늘을 막아줄 미사일 한 종류가 아니라 그 미사일을 중심으로 국가 안보 체계를 재배열할 수 있는 출발점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방공은 모든 군사체계 중 가장 먼저 국가 운영과 연결되는 영역이다. 요격 판단, 교전 규칙, 위협 분류, 우선순위 설정은 단순한 무기 운영이 아니라 정보, 지휘, 통제 체계의 문제로 직결된다. 즉, 방공 체계를 들여오는 순간부터 상대 국가는 자연스럽게 누가 이 체계를 설계했고 어떤 논리로 작동하는가에 종속되기 시작한. 천공우는 이 연결고리를 여는데 가장 적합한 도구였다. 미국산 방공 체계가 이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패트리엇이나 사드는 뛰어난 무기이지만 운용의 핵심은 외부에 봉인된 상태로 남는다. 교전 알고리즘과 통합 운영 구조는 제공되지 않고 사용자는 정해진 인터페이스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다. 이는 방공망을 확장하기에는 편리할지 몰라도 방공망을 국가 시스템의 일부로 흡수시키기에는 치명적인 한계다. 아랍에미리트가 원한 것은 단순 배치가 아니라 통합이었다. 천궁이 계약이 중요한 이유는 이 체계가 단독 무기가 아니라 통합 운용을 전제로 한 구조라는 점이다. 460도 방어 개념, 즉각적인 전력화, 그리고 실전 검증된 요격 데이터는 모두 이후 단계로 이어지는 명분을 제공한다. 방공이 안정되지 않으면 그 위에 어떤 디지털 통제 체계도 얹을 수 없다. 다시 말해, 천궁이는 AI와 디지털 트윈으로 넘어가기 위한 물리적 기반 공사에 해당한다. 이 지점에서 22조 원이라는 숫자는 다시 보인다. 이는 방산 매출의 크기가 아니라 상대 국가가 한국식 운영 논리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신호다. 방공체계의 배치는 곧 한국이 설계한 위협 인식 방식, 대응 순서, 운영 기준이 현지에 이식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일단 이 틀이 자리 잡으면 이후에 들어올 다른 체계들은 자연스럽게 같은 언어와 규칙을 따르게 된다. 그래서 방공계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천공우를 통해 확보된 것은 하늘의 안전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넘어갈 명분과 필연성이다. 물리적 방어가 안정된 순간 질문은 바뀐다. 막을 수 있는가에서 누가 판단하고 누가 통제하는가로. 그리고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국가는 결국 외부 설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 흐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이미 방공계약이 체결된 시점에서 상당 부분 결정되어 있었다. 29조 원이라는 숫자를 AI 투자 규모로만 이해하는 순간 이 계약이 왜 미국과 유럽을 동시에 배제했는지는 설명되지 않는다. 아랍에미리트가 한국에 요청한 것은 특정 알고리즘, 일부 자동화 솔루션 혹은 무기체계의 보조 기능이 아니었다. 그들이 요구한 것은 국가 전체를 하나의 논리로 묶어 운용할 수 있는 국방 AI와 디지털 트윈 체계였다. 다시 말해, 무기를 조종하는 기술이 아니라 무기를 어떻게, 언제, 어떤 우선순위로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구조를 외부에서 받아들이겠다는 선택이었다. 이 지점에서 기존 강대국들은 출발선에 서지조차 못했다. 미국은 AI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AI를 국가 단위로 외부 이전할 수 없는 체계에 묶여 있다. 미군이 운용하는 AI는 개별 무기, 개별 작전, 혹은 정보 분석 보조 수준에서 강력하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미국의 지휘 구조, 미국의 법체계, 미국의 동맹관리 논리를 전제로 설계된 내부 시스템이다. 이를 타국의 국가 운영 체계로 이식하는 순간 통제권과 책임 소재, 정치적 리스크가 동시에 폭발한다. 그래서 미국은 팔 수 없는 것을 보유한 국가가 되었고 이번 협상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유럽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다. 프랑스와 같은 국가들은 기술 주권을 강조하지 그 주권은 자국 내부에만 완결된 형태다. 외부 파트너에게 제공되는 것은 완성품이지 판단 구조가 아니다.
특히 AI가 개입되는 순간 그 시스템이 오작동하거나 정치적 논란을 야기했을 때 누가 책임을 지는지 명확하지 않다. 이 불확실성을 감당할 수 없는 구조에서 유럽은 애초에 경쟁자가 될 수 없었다. 반면 한국은 전혀 다른 경로를 걸어왔다. 한국의 국방 AI는 평시 효율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상시 위협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발전해왔다. 제한된 인력, 제한된 자원, 그리고 짧은 의사결정 시간. 이 조건 속에서 한국은 각 무기 체계를 개별적으로 운용하는 방식을 포기하고 판단과 통제를 최대한 통합하는 방향으로 기술을 축적해왔다. 이 축적의 결과가 특정 무기에 종속되지 않는 국방 AI라는 형태로 외부에 제시될 수 있었던 것이다. 아랍에미리트가 요청한 디지털 트윈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가상훈련 환경이 아니다. 항공망, 군사기지, 도시 인프라, 에너지 설비, 통신망을 하나의 가상 공간에 복제하고 실제 데이터와 연동해 실시간으로 시뮬레이션하고 판단을 내리는 구조다. 이런 체계가 구축되는 순간 국가 운영은 개별 부처와 무기 체계의 집합이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운영 논리로 재편된다. 그리고 그 논리를 설계한 국가의 기준이 곧 표준이 된다. 이 점에서 29조 원은 AI 개발 비용이 아니다. 이는 운영 철학을 구매하는 비용이다. 한번 이 구조가 깔림 이후 도입되는 모든 무기와 시스템은 해당 AI와 디지털 트윈에 맞춰 조정되어야 한. 반대로 말하면 다른 국가의 체계를 끼워 넣는 순간 전체 구조가 흔들린다. 이 때문에 AI 계약은 방산 계약보다 훨씬 강력한 락인 효과를 만들어낸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수십 년간의 기술 종속이 시작되는 지점이다. 블룸버그가 탈석유 시대를 대비해 선택한 유일한 파트너라고 표현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석유 이후의 국가는 단순히 부유한 국가가 아니라 복잡한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국가여야 한다. 에너지, 안보, 도시, 통신이 분절된 상태로는 국가가 커질수록 취약해진다. 아랍에미리트는 이 한계를 정확히 인식했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파트너로 한국을 선택했다. 미국은 기술은 있었지만 구조를 제공할 수 없었고 유럽은 의지는 있었지만 책임을 질 수 없었다. 한국이 제시한 AI 협력은 표면적으로는 개방적이다. 공동개발, 선지 적용, 지속적 업그레이드. 그러나 구조적으로 보면 이는 가장 강력한 고정장치다. 표준을 공유하는 순간 벗어나는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겉으로는 선택의 자유가 유지되지만 실제로는 한국의 기술 진화 속도를 따라가지 않으면 체계 전체가 낙후된다. 이 방식은 무기를 묶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미래를 묶는 방식이다. 그래서 29조 원은 소프트웨어 비용이 아니라 판단 권한이 이동하는 가격표다. 어느 시점부터 위협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떤 위험을 먼저 처리하며 어떤 대응을 합리적이라고 판단할 것인지는 더 이상 순수한 주권의 문제가 아니다. 이 판단 구조가 다른 국가의 기술 표준 위에서 작동하기 시작하는 순간 경쟁은 무기 성능이 아니라 운영 논리의 충돌로 이동하게 된다. 그리고 이 충돌이 본격화될 때 누가 설계자이고 누가 사용자인지는 이미 정해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 한국식 AI와 디지털 트윈 체계가 아랍에미리트에 깔리는 순간부터 이 관계는 더 이상 전통적인 수출 도입 관계로 설명되지 않는다. 여기서 자주 언급되는 표현이 바로 100년 락인이다. 이 표현은 과장이 아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 락인이 한국만의 일방적 이익으로만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아랍에미리트는 막대한 이득을 얻는 동시에 명확한 구조적 부담도 함께 떠안게 된다. 먼저 이 락인이 왜 100년 단위로 작동하는지를 냉정하게 보자. 방공 미사일이나 공격 미사일은 교체가 가능하다. 비용이 들 뿐 정치적 결단이 있으면 다른 체계로 넘어갈 수 있다. 그러나 국가 운영 AI와 디지털 트윈은 다르다. 이 체계는 단일 장비가 아닌 모든 장비와 조직, 의사결정 과정을 연결하는 중추 신경계다. 이 신경계를 교체한다는 것은 단순한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국가 운영 방식을 다시 설계한다는 의미다. 아랍에미리트가 선택한 구조는 한국이 정의한 위협 분류 방식, 대응 우선순위, 자원 배분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방식이다. 초기에는 공동 설계와 현지 맞춤이라는 형태를 취하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표준은 고정된다. 그 표준 위에 방공 체계가 얹히고 지휘 체계가 얹히며 도시 운영과 에너지 관리까지 연결된다. 이 단계에 들어가면 다른 국가의 기술을 부분적으로 끼워 넣는 것 자체가 전체 시스템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아랍에미리트가 감수한 가장 큰 비용은 금전이 아니다. 그것은 전략적 선택지의 축소다. 한국식 AI 플랫폼이 국가 운영의 중심이 되는 순간 아랍에미리트는 미래의 안보 결정을 내릴 때 항상 이 결정이
기존 시스템과 충돌하지 않는가를 먼저 따져야 한다. 이는 자주권의 상실이라기보다는 자주권 행사 방식이 특정 기술 논리에 의해 제한되는 상태에 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랍에미리트가 이 길을 택한 이유는 분명하다. 기존 방식으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복잡성이 누적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양한 국가의 무기 체계를 혼합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통합 비용, 상호 호환 문제, 지휘 체계의 분절은 이미 한계에 도달해 있었다.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자율이 아니라 비효율에 가까웠다. 아랍에미리트는 선택지를 넓히기보다 하나의 구조로 통합하는 쪽을 택한 것이다. 이 결정은 중동이라는 지역적 특수성과도 맞닿아 있다. 중동의 안보 환경은 단일 위협이 아니라 미사일, 드론, 사이버, 비정규전이 동시에 얽혀 있다. 이런 환경에서는 개별 무기의 성능보다 위협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인식하고 대응하느냐가 훨씬 중요하다. 한국식 AI와 디지털 트윈은 바로 이 지점을 겨냥한다. 즉각적인 요격보다 요격 이전의 판단 구조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구조가 항상 아랍에미리트에게 유리하게만 작동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의 기술 진화 속도가 기준점이 된다. 한국이 업데이트를 멈추거나 전략적 방향을 바꾸면 그 영향은 고스란히 시스템 사용자에게 전달된다. 이는 아랍에미리트가 한국과의 관계를 단기 외교나 상업협력 차원이 아니라 장기적 전략동맹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 지점에서 한국의 위치는 더욱 분명해진다. 한국은 더 이상 선택 가능한 공급자 중 하나가 아니다. 한번 이 구조에 들어온 국가는 한국과의 관계를 재조정할 수는 있어도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렵다. 이것이 바로 미국과 유럽이 제공하지 못했던 가치이자 동시에 그들이 가장 경계하는 형태의 영향력이다. 무기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던 시대와 달리 이제 영향력은 운영 논리와 시간축을 통해 작동한다. 백년라기는 속박이자 보호막이다. 아랍에미리트는 복잡한 안보 환경을 관리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를 얻는 대신 그 도구가 요구하는 규칙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이 규칙이 중동 전체로 확산되기 시작하는 순간 한국이 설계한 기준은 특정 국가의 선택이 아니라 지역 표준으로 변모할 가능성을 띠게 된다. 이 변화가 기존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와 충돌할 때 어떤 긴장이 발생할지는 아직 표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다. 천검을 이야기할 때 가장 흔히 나오는 비교 대상은 AGM-1빅사 헬파이어다. 이 비교 자체는 틀리지 않다. 문제는 대부분의 분석이 사거리, 관통력, 명중률 같은 표면적 성능 지표에만 머문다는 점이다. 그러나 헬파이어의 독점이 오래 지속된 이유는 단순히 성능이 우수해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대체 불가능한 구조를 먼저 장악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천검이 진짜로 깨트린 것은 바로 이 구조였다. 헬파이어는 1980년대 등장 이후 수십 년간 공배지 미사일 시장을 사실상 지배해왔다. 무인기, 공격 헬기, 각종 파생형으로 확장되면서 플랫폼 종속성을 만들어냈고 전 세계 20여 개국 이상이 동일한 체계를 운용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록히드 마틴은 단순한 무기 공급자가 아니라 보급, 정비, 탄약 수급을 통제하는 위치에 올라섰다. 시장 지배력은 성능이 아니라 이 통제 구조에서 나왔다. 문제는 이 구조가 시간이 갈수록 사용자 국가의 선택지를 좁혔다는 점이다. 헬파이어2는 분명 우수한 미사일이지만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했고 수급은 점점 불안정해졌다. 한국군이 아파치 헬기를 도입하던 2015년 당시에도 한 발당 가격은 이미 1억 원을 넘었다. 이후에도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 심지어 미군 내부에서도 물량 부족으로 인해 헬파이어2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베트남전 시절부터 운용하던 토우 미사일을 떼어내 장착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독점이 만든 병목이었다. 천검 개발의 출발점은 이 지점이다. 한국은 헬파이어보다 조금 더 나은 무기를 만들려 한 것이 아니다. 헬파이어에 종속된 구조 자체를 벗어나는 것이 목표였다. 그래서 개발 방향은 처음부터 명확했다. 단순 대체제가 아니라 운용 개념과 통제 방식에서 차별화된 체계를 만든다는 것이다. 개발 착수 후 5년 만에 천검이 등장했을 때 군사 관계자들이 놀란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천검은 헬파이어2보다 작고 가볍다. 길이 1.5m, 직경 150mm, 중량 35kg. 헬파이어 대비 탑재 부담이 적고 플랫폼 확장성이 높다. 그러나 진짜 차별점은 외현이 아니다. 발사 후 망각에 더해 발사 후 재지정 능력을 동시에 갖췄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히 편의성이 아니라 적의 기만과 대응을 전제로 한 설계다. APS로 회피를 시도하는 전차에 대해 운영자가 비행 중 경로와 목표를 재설정할 수 있다는 것은 전술 차원을 넘어선 우위다. 여기에 더해 천검은 유선 유도 방식을 채택했다. 광섬유 케이블을 통한 실시간 데이터 링크는
비가시선 공격을 가능하게 한다. 능선 뒤, 엄폐물 뒤에서 헬기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공격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는 단순한 생존성 향상이 아니라 전술 패러다임의 변화다. 헬파이어가 레이더 연동과 밀리미터파 유도를 통해 확보했던 파이어 앤 포겟 능력을 천검은 다른 방식으로 넘어섰다. 그러나 천검이 헬파이어 독점을 흔든 결정적 이유는 따로 있다. 바로 AI의 내장이다. 유도무기 체계에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본격적으로 탑재한 사례는 극히 제한적이다. 천검은 운영자의 개입 없이도 고정 표적을 자동 포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이는 단순 자동화가 아니라 전장 인식의 일부를 미사일 자체에 위임하는 구조다. 다시 말해 플랫폼과 무기의 관계가 바뀌기 시작한 것이다. 이 변화는 시장에 직접적인 압박을 가한다. 천검은 국산화율 96%의 무기체계다. 공대지에만 머물 필요가 없고 공대함, 지대지로의 확장 가능성이 열려있다. 탄도 역시 다양한 파생형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는 단일 품목 경쟁이 아니라 플랫폼군 전체를 위협하는 구조다. 헬파이어가 하나의 미사일로 시장을 장악했다면 천검은 하나의 미사일로 시작해 시장의 규칙을 흔들고 있다. 가격 역시 구조적 변수다. 정확한 도입 단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제인스닷컴은 헬파이어 대비 최소 30% 이상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아파치와의 호환성까지 고려하면 수출 물량이 늘어날수록 단가는 더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이는 곧 헬파이어의 가격 구조 자체를 압박하는 요인이 된다. 독점이 유지되기 위해 필요한 비대칭 가격이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 지점이다. 천검은 현재 LAH 양산 계획과 맞물려 국내 수요가 최소 3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그러나 이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천검이 더 이상 내수 대체용 무기에 머물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미 해외에서는 헬기용 공대지 미사일 시장 전체를 다시 계산해야 하는 변수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무기의 성능이 아니라 무기를 둘러싼 통제 구조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문제는 단순하다. 헬파이어 체계에 기대어 있던 국가들과 기업들이 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다. 가격을 내릴 것인지, 기술 이전을 열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종속 구조를 유지하려 할 것인지. 그러나 어떤 선택을 하든 이전과 같은 일방적 우위는 유지되기 어렵다. 천검이 던진 질문은 더 강한 미사일이 있는가가 아니라 누가 시장의 규칙을 정하는가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이다. 91조 원은 끝이 아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성과가 아니라 전환점이다. 이 시점부터 한국의 방산, AI 수출은 더 이상 개별 계약의 누적이 아니라 질서를 확장하는 과정으로 읽혀야 한다. 아랍에미리트와의 계약은 하나의 사례일 뿐이며 그 구조는 이미 다른 국가들에게도 그대로 노출되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질문이 바뀌었다는 점이다. 한국 무기를 살 것인가가 아니라 한국이 설계한 체계 안으로 들어올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이번 계약에서 드러난 한국의 위치는 명확하다. 한국은 더 이상 기존 강대국들과 같은 레벨에서 경쟁하지 않는다. 미국, 프랑스, 영국이 여전히 개별 무기 체계와 성능, 우위를 중심으로 시장을 방어하고 있는 동안 한국은 한 단계 위에서 운영 구조와 표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벌어진다. 무기는 노후화되지만 표준은 축적되기 때문이다. 중동이라는 공간은 이 변화가 가장 먼저 드러나는 시험장이 되었다. 탈석유 시대를 준비하는 국가들에게 안보는 더 이상 군사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에너지 인프라, 도시 운영, 통신, 사이버, 국경 방어가 하나의 연속된 시스템으로 작동해야 한다. 이 복합 구조를 감당할 수 있는 국가는 많지 않다. 미국은 기술은 있으나 공유할 수 없고 유럽은 공유할 의지는 있으나 책임을 질 수 없다. 이 공백을 한국이 메우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한국이 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된 배경이다. 한국은 전통적인 의미의 패권국이 아닌 해외 군사기지를 대규모로 운영하지도 않고 동맹을 강제할 힘도 없다. 그러나 바로 이 점이 오히려 강점으로 작용했다. 한국은 상대를 지배하는 방식이 아니라 함께 운영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었고 이는 자주성과 효율을 동시에 원하는 국가들에게 설득력을 가졌다. 91조 원 계약은 이 모델이 일회성이 아님을 증명했다. 방공체계로 진입하고 AI와 디지털 트윈으로 통제 구조를 장악하며 공격 무기와 플랫폼으로 확장하는 흐름은 이미 하나의 패턴으로 완성되었다. 이 패턴이 반복되는 순간 한국은 더 이상 후발주자가 아니다. 규칙을 따르는 국가에서 규칙을 정의하는 국가로 이동하게 된다. 이 변화는 기존 질서에 필연적으로 마찰을 일으킨다. 미국과 유럽이 가장 경계하는 지점도 바로 여기다. 무기 수출의 감소가 아니라 영향력의 축소다. 특정 국가의 방공망과 지휘체계, 운영 AI가 한국식 표준으로 재편되는 순간 기존 강대국의 전략적 개입 여지는 줄어든다. 이는
단기적 손실이 아니라 장기적 위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동시에 한국 역시 새로운 부담을 떠안게 된다. 설계자가 된다는 것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의 일부를 피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시스템이 커질수록 한국의 기술적 선택과 업데이트 방향은 다른 국가들의 안보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는 방산 수출국이 아니라 안보 질서의 공동 설계자로서 요구되는 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흐름은 쉽게 멈추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미 한국의 제조 역량과 AI 기술, 납기와 신뢰성을 결합한 모델은 시행되었다. 아랍에미리트 사례는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첫 장면일 뿐이다. 이후 어떤 국가가 이 구조에 합류하고 어떤 국가는 끝까지 기존 질서에 머무르려 할지에 따라 글로벌 방산 안보 지형은 점점 더 분화될 것이다. 결국 51조 원은 하나의 숫자가 아니라 선택의 기준을 바꿔버린 사건이다. 이 기준 변화가 축적될수록 세계는 더 이상 누가 가장 강한 무기를 가졌는가가 아니라 누가 가장 안정적으로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하는가를 묻게 된다. 그리고 이 질문이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순간 한국이 차지하게 될 위치가 어디까지 확장될지는 아직 누구도 단정할 수 없다.